네,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통일공감의 김미환입니다. 네, 이성입니다. 네, 이성희 아나운서. 네. 오늘은 출연자분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을 모셨다면서요? 네, 30대이십니다. 무려 저희랑 같은 세대이신데요. 저는 뭐 40대입니다. 그렇죠. 너무 젊어 보셔서 잘 몰랐네요. 네,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첫 아이를, 네.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밤이었고요. 하루 반 됐는데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셔서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보이시네요. 네. 그래도 너무 기뻐하시는 기뻐요. 모습이 네. 본인을 닮으셨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내분을 닮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내를 닮아서 이쁘고 또 뭐 저는 이렇게 좀 좋은 일 했으면 저 닮아서 계속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사진을 봤더니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죠. 다행이었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요즘 새로 단체를 만드셔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이라는 단체입니다. 네, 제가 사실 그래서 처음에 전환기정의 네. 이렇게 좀 헷갈려서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인가요? 전환기정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인권 유린을 심각하게 벌였던 그 나라가 보통 뭐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화 과정으로 이행을 한다든지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정부로 이행을 할 때에 그 기간을 전환기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전환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 전에 덮여 있던 문제들, 온갖 인권 유린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정의의 문제를 세울 수 있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인권 유린과 독재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법적 심판대에 세우고, 이 사람들이 죄를 묻기 위해서는 증거를 또 수집을 해서 재판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 사실 그거보다 간과되어 온 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인권 유린 상황에서 이제 피해를 당했던, 또 죽임을 당했던 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살피는 일인데, 이 분들이 이제 대개는 그 새로운 그 사회로 넘어갈 때에 잊혀지거나 또 무시가 되거나 이분들의 그런 목소리나 기대 같은 것이 반영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깝게는 뭐 우리 북한 문제가 앞으로 그 전환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운동을 쭉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 북한 인권 운동이 또 이 방향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뜻이 맞는 이제 아주 의욕적인 친구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환기정이 사실 쉬운 이름은 아니고 상당히 철학적인 단체 이름을 띠고 있네요. 네. 이 단체에서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일 중요하게 다루게 된 것은 나중에 북한 지역에서 이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들의 그 피해자들의 시신, 유골을 찾기 위한 예비 작업을 지금부터 벌이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탈북자분들의 어떤 증언이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 한국에 와 계신 이제 28,000여 명 정도의 우리 탈북민들이 계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북한 지역을 직접 들어가서 어떤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집단 매장이 되어 있는지, 또 죽임을 당한 집단 그 유골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지금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그 북한에서의 출신 지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의 그 지리 상황 정보들에 대한 걸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분들의 구두 진술만 가지고도 이제 그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이런 조사를 하기에 좋은 것이 그 위성 사진, 항공 사진들과 결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증언을 받아서 그 조사를 하던 방식과 또 이제 그 사이에 북한 인권 운동이 쭉 진행이 되어 온 것이 한 10년,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뭐 일반인들도 가끔씩 보시는 이제 지도 서비스, 특히 구글이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구글에서 일반인들이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지역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위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IT 기술과 기존에 해오던 인권운동의 조사 방식이 결합이 됐으면 굉장히 그 새로운 방식의 조사 방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데서 착안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기존의 탈북자분들의 어떤 정보 이게 결합돼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네. 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렇게 단체를 꾸리기까지 적지 않은 경험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국제사회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저도 함께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네, 너무 뭐 이렇게 그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공필 바를 모르겠는데요. 북한 인권 시민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 자원봉사로 시작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상근 활동가로 한 7년, 8년 정도 일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저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조사하고 하는 일이 체질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뭐 외신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브리핑하는 회의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이 되면은 보통 유엔에 가서 또 유엔에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의하는 심의회의장에 가서 또 그 내용들을 또 브리핑을 또 한 번 더 국제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조사해서 가져간 내용들을 이제 유엔의 그 어떤 특정한 그 유엔 협약 인권 협약에 있는 독립 전문가들이 저희가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보고서들이 주로 쓰이게 됐고. 그렇게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유엔에서 주로 그럼 북한의 어떤 외교단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느낌이 어떻던가요, 이게? 이게 참 복잡한 감정이에요. 만나기 전에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엘리트들이고 그 혜택받은 집단들이고 그쵸. 또 이제 또 그런 그 우리 뭐 노블레스 오브 릴리주라고 하는 그런 가진 자들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그 도외시한 굉장히 욕심 많은 집단들이라서 상당히 적대감을 일단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직접 만나보기에는 또 한편으로 연민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2009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3차, 4차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는 때고 저희는 그보다 1년 정도 전에 북한의 아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벌였죠.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당시에 이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의 이양희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전에 북한의 아동권리위원회 심사를 했을 때에는 유엔 아동권리 심사를 했을 때는 NGO들이 보고서들이 많이 제출되지 않았고 아동에 관련된 실태가 잘 이렇게 체계적인 조사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 이렇게 평가가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다, 아쉬웠었다. 근데 저희가 그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심사가 열리는 것이 오후였었고 오전에 이제 그 아동권리위원회에 있는 각국의 독립 전문가들이 북한 보고서를 놓고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를 놓고 이제 또 저희에게는 비공개로 조목조목 중요한 내용들을 북한 심사를 하기 직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브리핑을 쭉 다 하고 나서 나와 있는데 북한 대표단과 복도에서 마주친 거죠. 북한 대표단이 그때 총출동이 됐었어요. 마주쳤는데 제가 이제 바깥쪽에 그 유엔 건물, 제네바에 와 있는 유엔 건물에 가게 되면은 2층에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2층 베란다 쪽에 나가서 잠깐 이제 그 정회를 하는 동안 쉬고 있었는데 나오더니 이제 성성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양복을 쫙 입은. 아니 저 친구가 왜 이러지? 네. 북한의 외관 4명이 이제 제 앞으로 다가왔었어요. 네. 담배를 이제 물고 다가오더니 여기서 명찰을 이렇게 출입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잘 안 보이고 리라는 성은 보여요. 크게.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더니 리 선생 저기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저기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왔습니다. 남조선 부산에서 왔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여기 왜 왔냐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왔냐. 이제 좀 약간 좀 겁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4명이 건장 남자들이 둘러쌌다. 그래서 왜 왔냐? 북한의 아동권리 심의가 열리기 때문에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서로 비방 중상 헐뜯지 맙시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함께 알려야지. 왜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엔이라는 바깥에 아마 어디 어두컴컴한 데였으면 상당히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전한 곳이잖아요. 네.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대한민국 이 남한에 아동호 문제가 있어도 NGO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마찬가지로 또 북한에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랬더니 이런 보고서 좀 제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자 이거였죠. 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를 이제 유엔에 가져와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직접 보내주겠다. 주소를 달라. 그럼 이 보고서를 평양으로 가져가서 평양 상부에 보고를 해달라. 라고 이랬더니 이제 그 4명의 무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그때 아마 국장급 정도였을 겁니다.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딱 변하는 정색을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딱 나온 거죠. 정색을 제안이. 하는 거죠. 네. 예.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라는 거 자기는 이제 죽음을 그렇죠. 이제 남조선에서 북한을 비방 중상한 사람과 거래를 냈다 이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겪었는데 제가 잠깐 이제 돌아서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서 뭐 이게 쉬운 상대 아니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가길래 이분을 다시 붙잡았어요. 붙잡고 제가 주머니에서 북한 교수님의 이 노란 촛불이 그려져 있는 그 명함을 딱 꺼내서 손에 딱 쥐어주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도 지금은 북한에서 굉장히 잘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고 또 그 권력 세습을 하는 와중에 분명히 숙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가족의 안위를 생각해서 뛰쳐나온 상황이 있을 테니까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북한에서 나오는 국경 넘어서 나오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 우리는 지휘고하를 가장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 연락을 달라. 중국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상황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그 상황에 또 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명함을 들고 갔어요. 연락이 왔나요 혹시? 연락은 아직 안 왔죠. 아직은 조금 아직까지는 살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 들었던 느낌은 그런 연민이었었어요. 네, 이 사람도 지금은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 쪽에 가담이 되는 그룹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뭐 직업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외교관들이 왜 밖에 나와서 모르겠습니까? 북한의 인권율이 심각하다는 거 알면서도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도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 그 어린 처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자식들이 북한의 평양에 잡혀있는 인질들이 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교차를 하게 됐을 때는 또 마냥 또 이렇게 적대질을 하기 힘들다라는 또 그런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으면 영어도 굉장히 잘하실 거고 좀 제가 보기에는 말씀도 잘하시고 팔방미인이신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 네. 북한 인권 활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참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우리 통일방송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처음에 제 고향이 부산이고 서울에 상경을 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일이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이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스스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인권이라는 무거운 생각까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스스로 좀 밀어내는 부분도 있었고 원래는 영문학도였었기 때문에 그냥 영문학 전공을 하고 그때 90년대 말 특히 이제 IMF를 겪던 부모님이 직접 식격탄을 맞던 그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대학가에 같이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렇죠. 직업 특히나 이제 영문과 학생들은 외국계 회사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저도 그 와중에 그냥 대학생활에서 자원봉사 특히 탈북민들이 그때 한참 남한으로 좋을 때죠. 오던 예, 시기였었는데 주변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 책을 봐도 그렇고 좀 속 시원하게 북한 사회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채널들이 90년대 중후반에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영문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는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만난 아이들이 제 인생에 그 큰 전환점을 만든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듣는 북한 시상 이야기들이 인권운동이라는 더 깊은 단계로 그냥 영어 선생님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에서 모르겠어. 아직까지 인권운동가라는 말은 너무 좀 뭐랄까 거창한 느낌이 들고 예. 이미 대학 그냥 3학년 이제, 때부터 활동을 하는 예, 전환기 정의를 맛보신 분이네요. 이 단체를 만들 영감을 그때 얻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네.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군대 그러니까
시민협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99년도, 2000년까지 있다가 하나원이 그때 99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어요. 하나원을 가서 하나원에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기수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과 겨울방학 기간에 들어가서 아예 살았었거든요. 첫 민간인 자원교사가 됐었다고 해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북한사의 속사정을 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사람 사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북한 사람들과 같이 그 탈북민들과 함께 하나원에 지내다 보니까 신뢰도 많이 해주시고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북한 얘기를 흉금 없이 다 털어내서 다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들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까지 다 터놓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자연스럽게 북한 공부를 하게 되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군대를 가게 될 때가 왔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뭐 우리 남자들 보통 꽃보지기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조금 몸이 좀 편할 수도 있는. 정은장교? 네. 정은장교로 네. 계셨다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까지만 정은장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아, 예. 예. 그게 이제 군대에서 보통 장병들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로 대적관, 확립교육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보 위주의 교육이고 북한의 군사 무기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북한의 예를 들어 특수부대들이 그렇죠.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경각심을 좀 세울 수 있게 네. 그런 교육을 원래 하는 게 본 임무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보통 이제 국방부에서 정리가 된 자료들이 내려와요. 그냥 이제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사실 우리 병사들도 너무 지루해요. 군생활 하는 기간 뭐 당시에는 2년 남짓 내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고. 사실 속에서는 계속 북한 인권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대적 적응을 좀 하고 제가 그때 이렇게 상급 부대라고 하는 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예하에 있는 이제 뭐 남성자나 지금 대대라고 하는 사이즈에 있는 이제 그 소속 예하 부대들 한 21곳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너무나 적절한 장소죠. 그렇죠. 국내에서 인권 교육하기가. 그래서 그 북한 인권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네,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했는데 장군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궁금했던 얘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사정이 어떻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북한 사회상의 적나라한 부분을 다 들려주기 시작을 했더니 제가 그 인권교육을 하고 싶었던 그 의도는 그거였었어요. 북한을 통째로 이제 어떤 적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유사시가 됐을 때에는 총을 들고 맞서 싸워야 될 집단이 있고 총을 들고도 보호해야 될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보호해야 될 집단이 민간인들이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과 정권의 민간인들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또 전쟁시가 됐을 때에도 전투 상황에서도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 국제 적십자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제네바 협약 같은 걸 준수해야 되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적과 교전을 하고 있던 중에 교전이 끝나거나 또는 중간에 항복을 했거나 총기를 내려놨을 때는 민간인으로 간주를 하고 그에 맞는 포로 처우 준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교육들을 이제 쭉 하니까 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제 졸던 우리 형사들이 자지 않고 끝나도 계속 많은 질문이 오고. 근데 그 얘기들이 제가 있던 부대 주변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디 부대에서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냥 괜찮더라. 저건 좀 너무 기뻤죠. 근데 한편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지적을 당한 거예요. 왜 시키지 않은 왜 우리 말하는 FM대로 교육을 안 하느냐. 군대는 그런 거 중요하죠. 그렇죠. 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 내에도 그런 거를 이제 동향을 확인을 하는 기무부대라고 무서운 그렇죠. 네. 군내에 이제 그런 감시와 규율 관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평소에 잘 아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정색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제 항변을 했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정권과 민간인들을 분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주의를 해달라 이거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때 있던 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제가 복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한창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지나고 나서 군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 비판적인 교육보다는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 정책이 군 내에도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교육이 너무 적나라하다 이거를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라고 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제 뭐 당시가 이제 서해 교전도 벌어졌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가르쳐지는 물론 하긴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톤 다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저도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꿋꿋이 전역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서 북한 인권 교육을 계속했어요. 그 북한 인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에서도 뭐 북한 인권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20대 때부터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분명 쭉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포기하고 싶거나 했을 때 혹시 다른 일 해보고 싶다 이런 일 생각 안 드셨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있죠. 있죠. 맨 처음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그 전에 자원봉사를 했던 그 북한인권신문 단체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제대를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또 전 고민하죠, 똑같았어요. 그렇죠. 예. 결혼과 열심히. 가정과 예. 경제적인 안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여기까지 이후부터는 기대감도 무언가에 예. 어떤 의무라는 걸 갖고 살아야 된다. 가정에 대한 의무. 그래서 그때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죠. 대학원을 간다고 제가 좀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좀 자원봉사를 잠깐 하는 겁니다. 대학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일종의 그런 식의 좀 걱정을 좀 덜 하시게 네. 안 듣는 나쁘게 진짜 보면 안 듣는 거죠. 부모님을 약간 좀 속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은 변치 않아. 속으로 생각한 건 한 3년 정도 실무자로 정말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야지 마음이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3년 지나고 일을 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저 대학원 다닐 때도 상당히 일 정열적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무실에 예. 침대에 라크라크 침대에 특정 아마 그때 깔아놓고 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네. 아마 더 깊숙이 그랬습니다. 내려됐을 가능성이 네. 그리고 학교에 뭐 그 교수님 김영수 예, 교수님, 예, 김영수 북한 교수님. 연구원, 예, 예. 굉장히 큰 지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7년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일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늘 강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 부모님 네. 가족의 걱정. 지금은 어떠세요, 부모님께서? 지금도 걱정하시죠. 아.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장가를 가고 나니까 또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제 네, 더 장가를 정신없이 갈 더- 때도 걱정을 하셨어요. 음. 네, 이런 운동을 하는 남편에 네. 대한 지지가 언제까지 갈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달라진 것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 일을 해라. 저 아내는 아니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지지를 해줬고 보면은요, 그 아내분과의 어떤 그 애정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합니다. 예. 한 번씩 사진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아내분이 예. 오케이 해주시면은 뭐 네. 부모님도 아니 이미 오케이 다 네. 전제로 결혼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오케이를 전제로. 한 가지 중간에 잠깐 다른 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내를 만난 계기가 잠깐 그 다른 일을 할 때 만났는데 아. 이제 그 NGO 현장에서 한 7년 8년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제가 스스로 편협해진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을 이 일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을 북한 인권 문제에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 또 무관심한 사람으로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양분을 해서 보게 되고 또 이제 정치 문제를 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지해 주는 사람, 또 아닌 사람, 무관심한 사람 나눠서 보게 되고 세상 모든 게 다 양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시민사회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정부 뭐 일을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급한데 이렇게 좀 더딜까?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막 생겨요. 화가 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나쁜 뭐 일이 아니고 다 절차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스스로 보니까 이게 스스로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갖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정부 산하에 위원회가 하나 있을 때 들어가서 미래라는 일을 미래 어젠다를 다루는 기관이었는데 들어서 보니까 정말 들어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시야가 넓어지고 제일 크게 제가 얻었던 그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도였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미래 의제를 다 다루게 되면은 당연히 북한 문제도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통일 문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국의 경제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기관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북한 인권 운동만 할 때는 뭐 경제는 어려워요 아니면 그 광화문에 있는 그 네 단체죠, 그렇죠. 미래기획위원회라는 것이었는데 예.
처음 바랬던 대로 우리 정부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제스로 갖고 있던 어떤 뭐 선입견, 편견 같은 것이 이제 다 깨진 거죠. 밖에서 볼 땐 몰랐었던 부분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늘 안에 계실 때에도 각 부처별로 모여 있는 이제 주로 다들 고위, 중고위 공무원 분들이었는데 처음 물어보면 영환 씨 북한 인권 운동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또 이렇게 오게 되는지 그러면 제가 왜 설명을 쭉 하잖아요. 안에서 홍보하니까 효과 만점이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앞으로 계속 도와주겠다. 이분들이 경험이 이렇게 앞으로 풍부하셔서 아마 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1박 2일이 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일 이야기를 한번 그럴까요? 주제를 한번 바꿔보시죠. 네, 예. 정말 이 힘들었던 슬럼프도 결국에는 뭐 일과 북한으로 결국 다 연결이 다 되셨는데 이 열정 청년의 통일 생각은 어떨까요? 네, 열정 청년. 열혈 청년은 많이 들어요. 열정 청년. 열정 청년이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먼저 미리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뭐 통일은 화수분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세간에서 보통 화수분 하면은 이제 재물 화자를 써서 그렇죠. 바가지에서 재물을 퍼내도 계속 보물단지. 나온다. 네.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 뭐 그런 말씀, 통일은 대박이다, 네. bonanza 말씀을 하셨는데 화수분이라는 말씀을 쓰셨으면 더 좀 정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풀면은 뭐 주는 것보다도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의 물론 이건 개구리들의 측은한 상황이었긴 하지만 남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더 많은 건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북한에 있는 주민들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고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신경을 쓰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모두에게 가져올 수 있는 왜 우리가 바라는 통일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또 백인 클럽으로 네. 통일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뭐 어떻게 이건 뭐 이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뭐 이거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일이고 북한의 주민들을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을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중후반에 오신 분부터 쭉 만나서 보면은 상당히 의식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오는 부분들이었었어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의식이 깨신 분들은 나오신다는 거죠. 나오신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현장에서는 다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에서 남아 계신 분들의 의식 변화를 할까? 그것은 결국 그 안쪽으로 계속 정보를 넣어주고 뭐 그런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하는 활동도 그 사이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은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직분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고문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는 행동들이 다 기록이 되고 언젠가는 죄를 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해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또는 어떻게든 나중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스스로도 사람들은 다 면죄부를 얻고 싶은 그런 본능과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한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님 모시고 통일공감 진행해 봤습니다. 젊고 뜨거운 열정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통일공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